코스피가 만을 돌파할 수도 있다. 시총 한 1000조짜리 한국형 스페이스X가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이 카메라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래 예측가이자 퓨처오렌지 대표 박성원입니다. 와, 주가 지수 예측하는 거는 제 미래학자 역사에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넘버원인데 지금 오늘 보니까 현재 좀 떨어져서 한 5,500 밑으로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피 만은 사실 2배 이상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만을 얘기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참 조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1980년에 이제 100으로 시작했고, 1989년, 딱 9년 만에 이제 1000을 넘었습니다. 1000씩 오른 게 처음에는 이제 9년 걸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년 걸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14년, 4년,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지고, 이 속도라면 사실은 코스피 만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막 8천도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코스피 만을 상상하는 거는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비현실적인 건 아닌 것 같다. 코스피 만 시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런 걸 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할 시점이 이제 코스피가 5,700 정도 됐을 텐데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보니까 4,800조 원 정도 돼요. 이제 만 시대가 된다는 거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8,400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보면 3,500조 원이 증가해야 돼요. 3,500조 원이 증가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1,000조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500조라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3개 이상 생겨야 된다 이런 거죠. 작년, 그러니까 2025년에 한국 GDP를 보니까 이게 한 2,60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3,500조 원이 는다는 거는 1년 내내 5,100만의 한국 국민이 생산한 거의 한 1.3배 정도의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 부어야 그래야 이제 한 만 정도가 도달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게 전 세계의 어떤 기업들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또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에요. 애플의 시가총액이 3.5조 달러니까 애플의 3분의 2 정도 수준의 기업이 하나 나타난다면 이제 주가 만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하긴 해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한 3개 이상, 혹은 애플 같은 기업이 1개 정도 만약에 탄생한다면 한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만 시대가 되지 않을까. 어떤 기업이 삼성전자 이상의 시가총액을 갖는 기업들이 나타날까? 이런 질문하고도 같은 거죠. 지금까지 코스피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은 1980년에는 주로 금융, 건설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했고 80년대 이제 넘어가고 90년대에는 뭐 전지, 전기전자 이런 게 있었고 2000년 넘어가면서 사실 한국의 지금의 코스피 5천, 6천 시대를 만든 거는 크게 보면 한 3가지. 조선, 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사실 요 3개의 큰 산업들이 코스피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 왔다면 코스피 만 시대에는 여전히 조선, 반도체, 자동차일까? 저는 좀 다른 가설을 제시하고 싶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산,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요 3분야에서 뭔가 한국의 새로운 시총 한 1,000조짜리 이 정도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5천, 6천, 7천 정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반도체, 뭐 조선,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끌어간다면 코스피 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산업계의 체질이 좀 바뀌는 문제,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 그런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 시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요즘에 주식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단연 스타는 스페이스X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우주공학은 한국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나로 발사 이전, 그러니까 2018년 전까지는 사실 한국에는 이제 우주공학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모지였었죠. 방산 우주 에너지오는 되게 그 보안으로 묶여진 산업군이라 미국에서도 공부하기가 쉽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을 찾기가 더 쉽지 않고 최근 한 10년만 따지더라도 이거는 한국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주 산업은 한국에게서는 새로운 도전 분야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로켓 한번 쏘아 올리는데 그냥 수백 수천억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성공할 보장도 없고 작년에 스페이스X가 100회 이상 그 로켓을 발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그냥 스페이스X 정도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죠. 우주 산업은 크게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늘로 쏘아 올리는 기술, 우주 발사체 시장.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32년 정도 발사체 시장이 한 100조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연간 한 10%씩 이제 성장해서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뛰어들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기술. 이게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 같은 거예요.
우주 관측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뭘 활용할 거냐. 농업이라든지 기후변화 예측, 그다음에 이제 해양 감시,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 통신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새로운 이제 한국의 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근데 한국은 IT 반도체 기술이 있잖아요. 반도체도 우주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그 반도체는 좀 다르다고 해요. 방사능, 우주에는 여러 가지 방사능이 있잖아요. 방사능에 견디는 칩이어야 되는 거죠. 이거 새로운 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걸 뛰어넘어서 우주 방산 에너지로 간다는 거는 예전에 반도체, 자동차 이걸 없애고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전에 우리가 강점이었던 기술도 우주 방산 에너지라는 새로운 분야와 만나면 새로운 어떤 수요, 새로운 기술이 좀 생겨나는 것이고, 중에 이게 융합 기술인 거예요.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컴퓨팅 플러스 IT, 뭐 통신 이런 거랑 좀 연결이 되면 새로운 어떤 산업이 탄생할 것 같다. 이게 오늘 제가 창립 총회하면서 느낀 건데, 하여튼 새로운 산업군이 좀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이 우주 산업에 거는 약간 기대 같습니다. 우주에 구글이 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구글이 지금 막대한 그 정보들을 모아서 일종의 거대 기업이 됐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모으는 정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우주형 구글도 나와야 되지 않냐. 그게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우주 방산 에너지는 사실 현재 좀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방사는 야, 한국이 과연 전투기를 만들 수 있어? 이 얘기가 정말 최근까지 있었거든요.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한 25년 전쯤이죠. 한국도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약간 비웃었어요. 근데 한국이 무슨 수로 전투기를 만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천공항에 가셔가지고 처음으로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오픈이 됐습니다. KF 양산 1호기, KF-21.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지금 상당히 한국의 방산의 실력이 높아졌다. 또 최근에 들은 얘기를 보니까 2030 몇 년까지 방산 분야의 세계 5대국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목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이미 증명이 돼 있고, 그리고 국산 전투기까지 이제 생산하는 상황에서는 한국형 록히드 마틴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록히드 마틴이 시가총액이 한 18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급의 어떤 회사가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볼 수 있겠다. 이제 한국의 방산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 그럽니다. 첫째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기를 만드는 공장을 현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폴란드에 무기를 팔았잖아요. 그 폴란드에 무기를 판 그 업체가 폴란드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유럽에서 뭐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한국의 방산이 물론 싸고 과연 그 방산의 기술력이 높아진다고 한들 그 국가들하고의 어떤 신뢰관계, 그러니까 오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팔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건데, 폴란드가 사실은 그 걱정을 불식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물꼬가 터졌다.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의 어떤 혹시 벌어질 전쟁에 대비해서 국방비 예산을 계속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산 무기들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이스라엘,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 여기서도 뭔가 방산의 기회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매우 뭐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전쟁의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상황에서 방산이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는 이제 한국이 되게 강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원전. 근데 이제 원전의 문제는 핵쓰레기가 나온다는 거고, 그게 미래 세대에게 되게 부담이 된다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소형 원전, SMR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AI 시대 뭐 당연히 에너지가 막대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에너지 산업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데, 원전, SMR, 뭐 수소,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 더 제가 좀 강조해 보고 싶은 거는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는 쉽게 말하면 태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 같은 일종의 에너지원을 만든다는 게 핵융합 에너지거든요. 대전에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이 있습니다. 한국은 핵융합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선도 국가에 있어요. 아직은 이제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지금 핵융합 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세계적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에너지 수요가 필요해서 그런 거고, 핵융합 에너지의 특징은 핵쓰레기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핵발전처럼 위험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원료가 수소이기 때문에 중수소 같은 거는 바닷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료는 사실은 무한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그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면 이건 완전히 게임 체인저다.
빠르면 2030년대에 에너지화가 되지 않을까. 와, 그러면은 아마 원전을 그냥 확 몰아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 기업 중에서 뭔가 선도적인 기업이 나온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코스피를 밀어 올리는 힘이 되지 않을까. 우주 방산 에너지 외에도 아마 또 제가 놓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그런 산업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세 가지가 저로서는 현재로서는 좀 주목이 된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한국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선도적으로 그 기술 개발을 해나가고 있다. 특히 방산 에너지 쪽. 우주도 상당히 그 숨은 고수들이 있다. 제가 사실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과학기술, 한국의 과학기술의 어떤 위대함 못지않게 지금 어떤 한계에 도달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어떤 산업의 오리진 같은 게 있거든요. 조선도 오리진이 있고 반도체도 오리진이 있고 뭐 자동차도 오리진이 있고 한국이 일종의 다른 나라에서 해보지 못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산업들을 일으켜 본 적이 있는가? 이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은 선진국들이 개발해 놓은 기술을 빠른 속도로 추격해서 배워서 한국에서 대량 생산화하는 이거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반도체를 삼성이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코스피 만 시대는 한국이 오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새로운 산업을 만들 때는 오리진, 그다음에 이종 간의 결합, 아이폰, 애플에서 만든 거, 그거 전화기, 인터넷, 터치스크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종합해서 사실은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스페이스X도 로켓의 뭐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문화라든지 수직적 통합의 어떤 제조 과정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스페이스X를 만들어낸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강점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와 조선을 합하면 뭐가 되지? 반도체와 원전 기술을 합하면 뭐가 되지? 또 우리 배터리 산업 잘 나가잖아요. 배터리 산업과 방산을 결합하면 또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오지. 이렇게 전혀 없던 것에서 뭐 새로운 걸 만들려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서로 결합해서 그 이종 간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상상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뭔가 시가총액 1000조, 2000조짜리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현재의 그냥 기업으로 코스피 만을 간다면 이건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여러 가지 외부 변수나 내부 문제로 쇠퇴하게 되면 그냥 코스피 전체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코스피 8천, 9천 만을 상상한다는 거는 새로운 기업, 그리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이끌어가는 뭐 그런 기업들이 나와야 코스피 만을 상상할 때 그게 지속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정유회사, 회사에서 10년 동안 예측가로 이름을 날렸던 그 피에르 와학이 그랬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다고 간주할 때 미래 예측이 시작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미래 예측하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미래를 한 4가지 방향에서 한번 예측을 좀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5천에서 6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이제 상당 기간 지속될 거다.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다시 코스피가 3천까지 빠지는 경우 뭐 3천 밑으로도 더 빠지는 경우 일종의 약간 붕괴적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러면은 이제 복합위기, 중동 전쟁이 멈춰지지 않고 더 확산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한국이 미중 기술 패권 때문에 껴가지고 새로운 기술적 어떤 혁신을 이뤄내지 못한다든지,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도 악화돼서 약간 그 남북 간의 긴장도가 확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자, 이건 완전 사치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잘 크는 기업도 사실상 쇠퇴의 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몇 개 증권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코스피가 한 7천에서 8천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일종의 이른바 코리아 밸류업,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는 어떤 정책, 반도체의 그 슈퍼사이클이 AI의 수요로 연결되면서 이득이 좀 나는 경우 코스피 7천에서 8천 정도는 갈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코스피 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되게 절반의 성공인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코스피만. 이거는 오리진의 시대, 이종 간의 결합이 성공하는 시대. 산업이 등장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 산업의 기술을 허용해주는 제도, 그 다음에 그 새로운 기술이 혹시 일으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규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뭉쳐져서 산업군, 시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부 부처의 사실 칸막이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완화돼야죠. 과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느끼는 이 난제, 문제점들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푼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저는 생각보다 빨리 코스피 만 시대가 오지 않을까? 사실 그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댓글에 답변도 좀 달아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 환영합니다.
바쁘다 바빠.